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있는 김영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부분 아시죠? 그 ACS 학습 모듈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돼서 앞으로 진로교육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있는 그 26개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사실 2015년도에 제가 원하지 않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2015년도에 원래는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되는데 15년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교육과 훈련,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2014년도에 아프리카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 유네스코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베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교육을 이렇게 도와주는, 혁신해주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임명이 돼가지고 잠비아, 요번에 그 축구하러 왔더라고요. 잠비아라는 나라에 1년 동안 가족까지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왔더니 미래 15년을 전망하라는 연구를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이 기술이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데 항상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이 기술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특히 기술의 그 변화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끓는 점의 끝부분에 온 게 아닐까. 끓는 점에 거의 접근한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냈을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기술을 중심, 특히 이 스마트테크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집중을 했느냐. 우리 사회는 100개도 넘는 이슈들이 있는데 왜 스마트테크에 집중을 했냐는 굉장히 많은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원에서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알파고 때문에 역전이 됐습니다. 알파고 사건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어디까지 왔는가. 특히 전 알파고 사건이 왜 큰 영향을 줬냐 하면요. 이 바둑이라는 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어떤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가장 많이 즐기시는 여가 활동이 바둑이잖아요. 그 알파고라는 것들이 만약에 스포츠나 다른 데 왔었다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깊이 임팩트가 없었을 텐데 바둑이라는 매체를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폐부에 깊숙이 들어온 우리의 리더십 핵심에 꽂히게 됐던 것이게 됐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이런 거 치면은 연관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첫 번째 생각,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 앞으로 미래 이것들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도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어두워지지 않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점점 확대될수록 불안전성은 커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연구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심으로 여기에 좀 제가 기여할 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Institute of the Future라고 하는 데서 이제 미래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일의 미래라고 하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수사회, 그 다음에 기계가 만든 세상, 지금까지는 기계가 다른 세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이버 세계를 분리시킬 수 있을 수준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 정부, 사회 조직 체계가 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기기와 미디어가 주도하는 그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봤던 연구 프레임은 이랬습니다. 미래 변화의 동인 붕괴 요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현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이 4가지를 잡혔었는데 사회적 양극화, 인구 절벽, 중국, ICT 기술의 진보. 특히 ICT 진보 기술의 쪽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우선 그 장수사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장수사회 평균 수명을 지금 100세에서 120세 정도로 잡고요. 206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인생 2모작 혹은 3모작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65세 근로자가 2배로 2022년까지 늘어날 예상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대수명들이. 근데 재미있는 게 매년 0.67년씩 기대수명이 증가됩니다. 이게 점점 일로 수렴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예, 이게 0.3이었다가 0.6까지 이게 증가됐습니다. 지금 뭐 웬만하면 다 90세 넘어가시잖아요. 큰 병 아니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만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그 네 가지를 보여드렸던 것은 4차 산업혁명도 그런 콘텍스트의 상에서 환경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특히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뭐 인구 전망 같은 경우도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우리 전체 인구 생산 인구는 늘어나도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요즘에 보면은 새로 취업된 것은 청년들이 늘어나는 청년들은 오히려 줄고 있고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의 그 삶의 전망은 이렇게 됐었죠. 청소년층에는 교육을 받고 장년층에 노동을 하고 노년층에는 여가를 즐기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프레임이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이 인생의 이 단계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큰 변화의 흐름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고령화를 대비하느냐, 고령화를 꼭 우리가 피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해볼 게 없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어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시각, 청각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어 기억도 단기 기억은 떨어지고 장기 의미, 그러니까 시멘틱, 좀 더 컨텍스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나 스토리 구조 같은 것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동작 시간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기능들이 있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테크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다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요즘에 보청기 발전한 거 아시죠? 보청기가요, 옛날엔 그냥 다 그 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그 듣고 싶어 하는 소리보다는 듣기 싫어하는 소리, 기계음이나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불필요한 그 소음은 다 필터링 합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나면 딱 끼면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 스마트테크가 들어가고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 같은 문제도요. 이것도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 그 VR, AR 같은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해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불편해지는 이런 문제들은 뭐 요새 착한 기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착한 기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착한 기술에 의해서 다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동적 지식, 수리적인 지식, 그 다음에 좀 더 유형화된 지식들의 패턴, 이 학습의 능력은요, 점점 떨어진다, 지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나, 크리스탈라이즈, 좀 더 유형화되지 않고, 통찰력, 그 다음에 하는 지식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여기서 보면요, 이 유동적 지식은 이건 AI가 사람보다 잘할 지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죠? 스피드가 중요하고 수리화 능력, 로직에 대한 것들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잘하죠. 기계가 못하는 능력이 이쪽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중고령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통찰력의 부분, 데이터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 저도 미래 연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너무나 쉬워요. 모델 만들고 숫자 넣고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연속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패턴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프레셔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 거를 이용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럼 뭐가 가장 핵심적인 거냐? 전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모프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네, 아시모프 그 사람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SF 작가가 됐는데 아시모프의 소설 일부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거의 다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은 물리학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은 물리학자로서의 그것을 생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소설가로 바뀌면서 자기의 통찰력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죠. 조직은 이렇게 될 거다.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이 사람이 할 일을 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 통찰력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서 계속 누적되며 거기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래를 넘어다 볼 수 있는, 앞에 장벽이 가려 있지만 그 장벽 너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들은 사실은 이쪽의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증가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가 갖고 있는 이 특성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잘 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고령층의 지적 그 상태를 보도 언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도 아까 얘기한 그 통찰력의 부분은 계속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고령 근로자가 우리나라 일터에서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자꾸 밀어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나이를 중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고령 근로자가 이직 혹은 경력 단절의 보상을 보면은 급여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복지 혜택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너무 젊은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업무 유연성, 그다음에 차별적 대우, 일가정 갈등 문제들이 고령자들이 일터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능력 개발에 있어서도 고령자들은 별로 능력 개발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분들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동기부여가 약하고 그분들에 대한 학습 기회를 별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아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청소년 때 배우고 작년기에 일하고 나중에 은퇴한다는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그 노령자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다음에 자기 능력 개발에 대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령자가 조금 더 오랫동안 일을 잘 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근무 유연성. 8시간 연속을 일하는 것은 고령자 60세 넘은 분들에게 어렵다. 그러나 4시간씩 잘라서 일을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2시간 일하거나 4시간 일하는 것은 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여제, 이거는 조금 일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연금이나 이런 데 좀 유리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 스케줄 같은 것을 좀 더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과 직무의 연계,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훈련들, 특히 청년과 고령층을 같이 훈련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어른들 따로 놓잖아요. 우리 훈련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랑 같이 배우고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노령층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그 핸디캡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걸 말씀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그걸 좀 정리하면은 일단 고령자가 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을 잘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리소스로 보고 그분들의 능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액티브한 시니어가 될 때 우리 경제도 살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요새 경기가 가라앉는 것의 가장 큰 것이 소비가 감소되는 것인데 소비를 대부분 하는 것은 청년층입니다. 중장년층은 안 쓰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그 지금 노동 구조도 그렇고 시장의 변화도 그렇고 그분들이 얼마나 액티브한 시니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면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